네, 드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쿠팡플레이 이동환 해설이고요. 자, 희천 씨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이제스트 이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희천 씨 댁인가요? 네, 저 자취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변을 잘 가려놓으셨고, 저는 이제 금문교 앞에 이렇게 나와 네.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는 세 명의 일정이 맞지 않아요. 네, 세 명의 일정이 좀 맞지 않은 관계로, 저희 둘만 이렇게 오랜만에 줌으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희철 씨는 줌 녹화가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스튜디오 안 가니까 꿀이죠? 아, 저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줌 녹화가 사실 저 입대하기 전에 학교 줌 수업 듣는 거 이후로 처음이라 잘 할 수 음. 있을지.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만 잘 푸시면은 편집은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다만 네, 이제 알겠습니다. 뭐 희천 씨도 사실 걱정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음질이 좀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기존 저희가 스튜디오 녹화 때보다는 음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제 보통 뭐 운전하시거나 장거리 이동하실 때 저희 방송 많이 듣는 분들은 조금 이번 주는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또 좋은 음질로 좀 또렷또렷하게 좀 말을 할 테니까, 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뭐, 미네스타의 우울한 어떤 일주일도 있었고, NBA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매주 이제 또 댓글 다뤘으니까 댓글 조금만 한번 뭐 다루고 네네. 갈까요? 네, 댓글 반응을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데바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일단은 이제 마이애미 히트 바이스 9529님이 이래서 느바 라디오 봅니다. 캘레리어 부상이라 백업핑맨 없이 아데바요 오래 뛸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 대기록에 기쁜 마음인데 폄하하는 말들에 대해 속 시원한 얘기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방송 시청자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예, 특히 국내 꼭 인기팀이 아닌 분들에게는 저희 방송이 좀 나름 니즈가 있거든요. 예, 그쵸, 그쵸.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빅마켓만 다루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댓글 다뤄보자면 윤스님이 LA가 시즌 초에 르브론 없이 분위기 좋을 때 스케줄빨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르브론이 범인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또 달라진 르브론에 대해 얘기를 네.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르브론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저희 오늘 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애틀랜타랑 경기하고 있던데 이겼나요? 네. 오늘 아침 경기는 못 봤는데 어떻게 됐죠? 네, 저도 그 경기는 아까 리드는 하고 있던데. 마이애미죠, 어, 마이애미. 마이애미 네. 108대 10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8점 차군요. 예, 레이커스가 이 네네네. 경기까지 이기면 뭐 진짜 완전히 상승 곡선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연승 행진을 길게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저희가 그쵸, 뭐 그쵸. 레이커스 뭐 오늘 경기는 저희가 팔로우를 못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지만 레이커스의 최근 달라진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미님이 윌슨이나 플레밍스 분석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NBA 드래프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철 네네. 씨가 좀 고민하고 맞아요. 있죠? 네. 제가 사실 요즘에 케일럽 윌슨, 이제 4순위인 케일럽 윌슨뿐만 아니라, 5순위에서 10순위 사이에 이제 가드들이 많은데, 이런 선수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서 고민 중인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네,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희철 씨가 또 따로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편집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뭐 세 명만 다루기는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네. 상의를 해서 뭐 한 탑 10까지는 다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좀 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댓글 한번 다루고 김승환님 댓글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아니 저번 방송 보면서 희철님 거북목 증상이 보여서 혹시나 했는데 좋은 필라테스 선생님 찾아서 운동 배우세요. 가까운 곳에 재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걱정 어린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네. 재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목 많이 좋아지셨나요?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는 중입니다. 네, 계속 해야 네. 될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또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디스크는 약간 긴 싸움이라서 예, 자세 맞아요, 맞아요. 교정하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희철 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요 정도 댓글 다루고 이번 주에 막 이슈가 큰 게 막 여러 개 있고 이렇진 않은데 하나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자, NBA가 드디어 그동안 말만 나왔던 이 이슈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궜습니다. 자, NBA가 리그 확장을 위한 구단주 투표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에 이사회가 열리고 투표가 진행이 음, 된다고 하고요.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말 조만간 NBA 신생구단 어떤 창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희철 씨, 뭐 저희가 사실 몇 번 다루고 언급도 했었습니다만 역시 뭐 신생구단의 어떤 연고지 후보는 라스베이거스와 시애틀입니다. 음.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확장에 대해서. 근데 뭐, 네, 네, 시애틀은 사실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있던 팀이기도 하고, 베가스는 워낙 뭐 서머리그도 하고 하여튼 NBA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시즌에 그 NBA 선수들이 가장 많이 가서 쉬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32개 팀이 됐을 때 선수들이 좀 어떻게 수급될지는 좀 궁금하긴 음,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걱정이 있긴 하죠. 탱킹 팀이 두 팀 늘어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 다만 좀 아쉬운 그러니까 리그에 있기 애매했던 그런 좀 아쉬운 선수들의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저도 현지에서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이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브리핑 느낌으로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아담 실버 총재는 이번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 32개 팀이 될지 31개 팀이 될지 아니면 확장이 미뤄지거나 그냥 없던 일이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가장 강력한 연고지 후보는 시애틀과 라스베이거스인데 뭐 시애틀은 현지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후보로 꼽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슈퍼소닉스의 연고지였고 뭐 농구 인기야 뭐 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건은 좀 약간 라스베이거스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라스베이거스가 최근에 이 관광 어떤 뭐랄까요 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미디어 어떤 산업의 규모로 보면 시애틀은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음, 라스베이거스가 한 42?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작은 뭐랄까 막 그 거기에 사는 사람보다는 이동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막 음. 관광객들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열정적인 이 팬층을 확보할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찬 씨 말씀하신 대로 NBA가 그동안 컵대회도 거기서 열고 컵대회 결승 4강과 결승도 거기에서 열고 그리고 결승만 열었죠?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그리고 서머리그는 뭐 지금 오랫동안 개최하면서 꾸준히 자리를 잡아왔고 그리고 지금 WNBA, ACS가 우승하면서 또 자리 잘 잡았고 MLB, NFL, 뭐 NHL 다 자리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사실 북미 4대 스포츠 중에 사실 NBA만 팀이 없어요. 예, 그런데 NBA는 기반을 잘 닦아둬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희천 씨가 의문을 제기하셨던 혹은 궁금해하셨던 그 이제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분위기로는 그 이제 샬럿 버켓츠가 2004년에 창단했을 때 똑같은 형태라고 합니다. 각 팀에 보호 선수 8명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선수 중에 이제 그 팀이 지명을 하게 되는데 최소 14명 이상 지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팀당 딱 한 명만 지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음. 부분이 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두 개 구단이 지명을 하게 되면 팀당 거의 두 명 이상 두 명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거죠, 최대. 그래서 이런 부분, 네, 8명? 이러면 선수층 두터운 팀일수록 조금 이제 유출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희철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 자, 이렇게 되면 컨퍼런스와 디비전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확장이 될 경우에, 이 미네스타와 멤피스 중에 하나다, 현재 후보는. 희철 씨는, 자, 동부 이동 찬성 반대. 네, 솔직한 말씀. 저는
압도적으로 찬성이죠. 아, 왜 그러세요? 서부의 강호들과 붙는 미네스타의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는 파이널 가서 붙으면 됩니다. 아, 일단 아, 꿀 그리고 빠는 게 이동 거리가 중요하다. 너무 많아서, 네, 음, 일단 편하게 동부에서 좀 이기고, 그리고 음, 이제 파이널에 가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보면은 멤피스도 사실 동부 쪽에 되게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디비전별로 이렇게 묶으면 위치상으로는 멤피스가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뭐 리그의 밸런스를 위해서 미네소타가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8명씩 보호 명단 묶어 놓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되게 그게 엄청 이슈가 되겠네요. 누굴 묶을지. 사실 뭐 그렇죠. 미니멈 선수들 빼고 다 묶는 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이렇게 악성 계약인 선수를 빼고 묶는 음, 선수 팀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보는 게 또 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네스타 8인 명단 지금 희찬 씨가 조기에 한번 짜준다면 어떻게 짜볼까요? 아, 저희 뭐 일단 엔트, 제이든 네. 맥다니엘스, 음. 나즈리드, 아, 잠깐 이름들을 쭉 볼까요? 8명까지 갈 것도 없나? 아, 근데 랜들을 그래도 랜, 묶긴 묶어야죠. 묶긴 묶어야 돼요? 아, 랜들이 이번 주 아, 잘했잖아요. 네, 랜들, 음, 그쵸, 고베어 네. 이런 선수들도 아직 같이 있으니까, 음, 고베어. 그다음에 도순무, 음. 아, 뭐 그만 묶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하일랜드는요, 하일랜드, 카이랜드슨 다, 뭐, 칭찬 그렇게 하이, 해놓고. 카일 앤더슨, 디빈첸조, 하일랜드, 뭐, 요렇게. 네. 네. 아니다. 디빈첸조를 빼고 차라리 그 조한 베링제 그 선수를 묻겠습니다.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냉정한 희천 씨의 8인 명단 잘 미네소타는 들어봤고, 8인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정말 이거 리그 확장이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각 팀별 8인 명단 한번 짜보는 거 또 컨텐츠로 한번 너무 재밌겠네요.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이제 냉정한 또 희찬 씨의 평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타임라인을 좀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리그 확장이 확정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 이제 NBA가 샬럿 바켓츠 때도 이사회 승인 이후에 실제 그 팀이 경기에 참여할 때까지 한 21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음, 해요. 그리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 한 1년 반 정도가 보통 소요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2028, 2029 시즌부터 리그가 확장된다고 보면은 한 2027년 봄, 한 1년 내에 신생구단 창단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요거를 속도 있는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내년 초까지는 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뭐 현재선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 후에 NBA 구단주를 꿈꾸기 때문에 이 이사회 투표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관여를 할 것이다라는 말도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뭐 이슈는 이 정도 할까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이번 주 이슈는 큰 거 하나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동서부 순위 체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룰 컨퍼런스는 동부입니다. 자, 동부가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정말 큰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사실 저희가 최상위권 팀은 이번 주에 막 그렇게 안 다뤄도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음, 디트로이트의 이 케이드 커닝햄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폐에 이제 손상이 있어서 일단 2주 후에 재검진이고 복귀 시점은 불투명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4주 정도 복귀가 걸렸고 이러면 정규 시즌 남은 기간을 다 날리게 되는 플레이오프 복귀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큰 음. 타격이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이런 건 예측이 아예 안 되는 부상이잖아요. 인게임에서 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상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되게 충격이었고, 저는 과거에 그 CJ 맥컬럼 부상 소식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맥컬럼이 음, 그게 두 번이 있었는데, 6주 동안 18경기, 18경기 결장을 했었고, 21년에, 그리고 23년에 3.5주 동안 12경기 결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 선수가 이미 올네바나 뭐 MVP 성적은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또 그것보다도 사실 이게 재발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을 음, 한다면 빨리 돌아오는 대신 재발이 되고, 수술을 음, 한다면 재발이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아마 음, 커닝햄은 근데 시수를 선택할 텐데 그러면 또 재발 위험성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장 디트로이트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만 해도 커닝햄이 없으면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제 코트에 있을 때도 그게 문제였는데 코트에 약 4주 정도 없다고 생각하면 디트로이트가 사실 남은 시간 동안 1번 시드를 안정적으로 사수할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커닝햄 부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어쨌든 보스턴과 이 디트로이트의 격차 4경기였고 이게 남은 경기 수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커닝햄의 부상은 사실 그동안 디트로이트가 뭐 커닝햄 뛴 경기도 커닝햄 쉴 때 경기력이 많이 들쑥날쑥 했잖아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역시 이 올 NBA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일단 커닝햄이 이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수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번 시즌 61경기 뛰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수상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4경기 정도가 남은 상태였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앤트맨도 지금 좀 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이걸 라인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번 시즌 유난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세요? 음, 네. 그쵸. 아, 이게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65경기 이하로 뛰고 MVP를 받은 선수는 원래 얼마 없다라고 하지만, 옛날 NBA랑 확실히 좀 달라졌거든요. 그런 뛰는 강도나 좀 코트에서 얼마나 넓게 뛰고 빨리 뛰고 이러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현대 선수들이 몸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다치다 음, 보니까 진짜 어느 정도의 소폭 조정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디트로이트 얘기로 돌아오자면 3월 남은 일정이 디트로이트가 정말 빡빡하거든요. 음, 당장 내일 있는 골스 경기는 그나마 좀 일정이 괜찮다, 상대의 전력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레이커스, 그리고 11연승 중인 애틀랜타, 그리고 뉴올리언스 만나고 미네소타랑 오클라호마입니다. 사실 이거 한 1, 2승하고 다 진다고 해도 지금 전력에서 그렇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과연 남은 전력들이 과연 얼마나 중심을 잡아줄지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또 3월 초에 그 4연패에 한번 빠졌었는데, 음, 그때도 보면은 역시, 이 팀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6경기에서 5승 1패 거뒀습니다만, 5승의 상대가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멤피스, 워싱턴 두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음, 사실은 스케줄의 도움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의 반등은. 예, 이게 디트로이트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정이 맞으니까.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스턴이 2위 올라와 있는데 테이텀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디트로이트가 케이드 커닝햄 부상 변수가 생기면서 어쩌면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꿈꿔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스턴이 제가 뭐 어제 경기 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이 테이턴 브라운이 너 한 번, 나 한 번, 포지션을 나눠가면서 공격하는 게 되게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경기력이 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루크 가르자나, 뭐, 이제, 샤이어맨이나 이런 롤 플레이어들의 수비력이나, 뭐랄까, 헌신 이런 것도 되게 물이 올라서, 저는 물론 상대가 어제 골든스테이트여서 이걸 너무 뭐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우승 도전을 위한 경기력으로는 이 정도면 완전히 좀 물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이 디트로이트까지 이런 상태다? 저는 보스턴이 파이널 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지금.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수 양면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확실히 테이텀이 있다 보니까, 테이텀 덕분에 좀 공격의 다양성이 생기면서, 옛날에 이제 보스턴 3점 안 들어가면 진짜 누구에게나 질 수 있는 음, 그런 정도의 공격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네. 사실 지금 뭐 대충 8인 로테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한두 명이 빠지더라도, 그쪽에서 나와 있는 우고 곤잘레스나 로나퍼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다 채워줄 수 있고 이게 부세비치가 없는 전력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이야기는 이번 주는 뭐 이 정도로 또 가볍게 다루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밑에 뉴욕이 이제 4연승을 달리면서 보스턴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까지 4강 형성하고 있고, 자, 토론토가 주춤하더니 3연승. 자, 그리고 이 팀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동부 그 6위 자리, 그 이제 직행이 가능한 6위 자리가 주마다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애틀랜타가 11연승 질주하면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후반기 기준 승률 리그 전체 2위예요. 오클라호마시티 다음으로 승수를 많이 쌓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좀 일정의 도움도 있겠죠, 희천 씨?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안 다뤘던 것도 애틀랜타가 계속 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정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팀을 하나 이기고 봐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올랜도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올랜도를 되게 칭찬을 많이 했고 그 중심에는 반케로가 좀 정신을 고쳐먹었다. 마인드셋을 바꾸고 제대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반케로를 완벽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케로를 어떻게 막았는지 보면은 일단 그 경기에 반케로가 18득점을 했고 야투를 13개 중에 3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유투를 이제 16개 중에 11개를 넣으면서 정말 힘겹게 볼륨을 채웠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 반케로의 매치가 제일런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런 존슨이 수비력이 꽤 괜찮고 사이즈도 어느 정도 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3점은 아예 세깅해버리고 돌파를 막았어요. 그래서 아리 구역 야투가 이날 반케로가 10개 중에 2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오콩우도 5번 치고는 킹리스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스크린이 걸려도 자연스럽게 스위치를 해버리면서 반케로에게 찬스가 아예 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애틀랜타의 수비의 장점이 나오는데 맥컬럼을 제외하고는 이제 니켈 알렉산더 워커, 다이슨 다니엘스, 제일런 존슨, 오콩우 이렇게 네 명이 스위치 수비를 해도 딱히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 공격으로 하여금 내 수비가 바뀌었다고 해도 미스매치다. 완전히 나한테 찬스다. 이런 느낌을 잘 주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모두 디플렉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1연승 하는 그 연승 구간 동안 리그 전체 스틸 2위입니다. 그래서 물론 탱킹 팀들을 이긴 게 많긴 하지만 이 팀이 왜 잘했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쭉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얘기해왔던 그 디플렉션 기반의 압박 그런 음, 수비력 그리고 오콩우의 높이가 아쉽지만 놀라웠던 게 연승 구간 리바운드 1위거든요. 이제 제일런 존슨, 다이슨 다니엘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쿠민가 그리고 공격은 아쉽지만 길이가 좋은 이제 자카리 디샤스 이런 윙들의 리바 가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등 공신은 니켈 알렉산더 워커죠. 지금 정상급 3&D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승 구간 동안 23.1득점 그리고 야투율이 무려 54%, 3점 50%, 자유투 97%. 그러니까 경기당 3점 4개씩을 매우 효율적인 확률로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런 존슨의 최근 스탯이 사실 니켈 알렉산더가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패스를 그냥 엑스트라 패스만 줘도 수비가 잡혀 있어도 알아서 다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랜도전에도 어시스트가 13개였는데 니켈 알렉산더 워커한테만 6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이 이제 물이 올라 있고 하지만 저는 이 팀이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크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제일런 존슨도 이 팀의 코어는 맞는데 아직도 우승권 팀으로 가기 위한 오펜스 엔진인가에는 조금 의문이 음, 있습니다. 지공에서 크게 나아진 거는 없어 보여요. 킥아웃 패스 위주로 어시스트를 많이 쌓기도 하고 또 풀업도 그렇게 정교하진 않고 한 38%, 2점 풀업도 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약간 킬러 무브가 없다. 그런 느낌이고 음, 그래서 뭐 올해도 1라운드 정도 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레 휴스턴을 만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디트로이트 한 번, 보스턴 두 번, 올랜도 한 번, 뉴욕 한 번, 클리블랜드 두 번, 마이애미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승 기간에 워낙 편했던 만큼 또 이제 좀 까다로운 상대들이 있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까지 잘한다면 진짜 플레이오프 직행할 자격이 있는 거고, 거기서 한 개 드러나면 저희가 또 에이 스케줄 빨이었네 이렇게 또 놀릴 수 그죠? 있는 예 저희 어쨌든 초반에 시즌 초반에 시카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도 시카고 팬들 마음을 후벼 파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틀랜타에 대한 이야기 희천 씨가 워낙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스케줄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때 이 애틀랜타의 모습 저희가 한번 팔로잉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필라델피아는 뭐 추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아, 지금 플레인권에서도 10번 시드로 내려갈 위기입니다. 예. 그냥 저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으십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네. 필라델피아는 진짜 최악이에요.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면 제가 이 팀 풀 경기를 못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못 보는 것도 있고 사실 안 봐도 될 정도로 강팀들한테는 가비지로 깔끔하게 털렸어요. 음, 3월에 4승 6패인데 일단 4승 상대가 유타, 멤피스, 브루클린, 포틀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포틀랜드 제외하고는 다 탱킹 팀이었고 이 팀이 진 게 보스턴, 샌안토니오,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덴버. 그냥 질 팀한테 다 졌고요. 애틀랜타전 제외하고는 가비지 패배였어요. 특히 뭐 음, 덴버한테는 이미 전반전에 30점 넘게 차이가 음, 나버리니까 되게 좀 흥미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고 음, 이 팀 로스터를 보면 지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맥시, 엔비드, 폴 저지가 모두 빠지면서 3월에 평균 득점이 106.9로 리그 28위고요. 3점 메이드 29위. 그리고 3점 성공률은 27.4%로 30위. 어시스트도 22.8개로 30위. 그냥 공격이 아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커리랑 버틀러가 없을 때 엄청 이런 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음, 저는 지금의 필라델피아가 커리 버틀러 없는 골든 스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퀸튼 그라이엄스 그리고 음, BJ 에치컴 이런 선수들한테 과한 부담이 쏠리고 있고 핸들러가 없어서 캐머런 페인까지 데려왔다? 이거는 진짜 말 다 한 거라고 보고요. 음. 대체 맥케인을 왜 이번 시즌에 굳이 팔았는지 아니면은 폴 조지가 나가고 엔비드가 이탈할 걸 알아서 어차피 이번 시즌 안 되니까 픽을 받고 넘긴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천 씨가 뭐, 현재 필라델피아 상황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오펜스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뭐, 신인 에치컴이나 아니면 진짜 그동안 또, 사실 로테이션에서 배제됐던 퀸튼 그라임스를 갑자기 이제 뭐랄까, 비중을 높이면서, 그냥 뭐랄까, 꽝 대신 닭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나올 수가 없죠. 주주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장 카일 라우리도 막 최근에 뛰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지금 사실 현재 그 빅3 다 빠지고 전력은 거의 탱킹권 팀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골든스테이트가 아무리 져도 탱킹권 밖으로, 플레인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필라델피아도 뭐 플레인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되면 10번 시드로 갈 수도 있다. 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엔비드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폴조시도 드디어 이제 징계를 마치고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판에 승수를 더 쌓으면서 이 플레잉권 내에서의 어떤 시드 싸움 그리고 혹시나 모를 6위 진입 가능성을 노려볼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 침체기가 너무 길어서 이게 단번에 음, 회복이 될지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쵸. 진짜 필라델피아는 뭐 덴버전도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미 전반에 30점 차 났는데 뭐랄까 그냥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전반에 보여주는 경우도 잘 없고 그냥 일찌감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냥 가비시타인 가버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음, 그러면 이 정도로 네. 네. 필라델피아 얘기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네. 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 골골대요, 필라델피아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샬럿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샬럿은 네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플레이권에서 이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샬럿을 많이 트래킹하고 좋아하는 거를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점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음. 미네소타 그 전 단계로 온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이제 제가 약점만 얘기하는데, 예. 일단 장점은 계속 살아 있어요. 3월에도 3점이 불을 붙고 있거든요. 음, 46.4개 던져서 17.6개 성공. 이게 다 리그 1위 수치예요. 성공률도 38%로 리그 6, 이고 그리고 3월 7일 마이애미한테 졌던 거를
또 15일에는 가비지승으로 복수하고. 그래서 팀의 그런 흐름이 죽지는 않았다. 근데 저는 강팀들과 했던 경기 중에 패배했던 피닉스전과 세난전을 보면서 이 팀의 약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약점은 저는 클러치와 관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클러치가 이번 시즌 10승 17패거든요. 좀 충격적인 승률이었는데 야투율이 38%, 그리고 3점이 22.9%로 확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데도 3점을 전체 클러치 야투 6.6개 중에 3.1개를 시도하면서 비중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클러치 지공 상황에서 안정적인 2점 야투를 만들어줄 자원이 없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3점을 수비한테 잡혀서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런 좀 안 좋은 시퀀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팀이 사실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던 게 드라이브 앤 킥에 이은 스팟업 득점이었는데, 이런 게 사실 4쿼터 내내 특히 지공 상황, 템포가 느려지는 클러치 상황에는 이런 게 그렇게 잘 먹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피닉스전 4쿼터를 보면은 부커가 초반에 되게 부진했지만 4쿼터에는 풀업 미들 어려운 샷을 3개를 꽂아주면서 7점을 냈어요. 그게 그러면서 되게 사쿼터를 확 벌렸는데, 그 반면 샬럿의 주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니플은 2개 시도해서 하나도 못 넣고, 브랜든 밀러도 3개 시도해서 하나도 못 넣고, 그래서 4쿼터에 30대 22로 밀리면서 99대 111로 좀 무기력하게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전에도 4쿼터를 19대 24로 밀렸는데, 이날 경기도 102대 115로 패배했어요. 이때도 크니플이 2개 시도했고 밀러가 5개 시도했고 라멜로 볼이 2개 시도했지만 이 사실 뭐 샬럿의 빅3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 세 명이 야투 9개를 시도하면서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상위 팀을 만났을 때 만약 클러치를 간다면 이 팀이 뭔가 우위를 점한 요소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딱히 없는 거죠. 왜냐면은 확률이 낮은 3점의 클러치 타임에 의존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피닉스의 부커, 그리고 세나의 뭐 캐슬이나 웬반야마를 완전히 락다운할 만한 POA 디펜더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샬럿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상의 팀들을 상대할 때 이 팀이 좀 밀릴 수 있는 요소지 않나. 그리고 음. 당장 보강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샬럿은 뭐 화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팀인데 이제 이렇게 뭐 내외각의 밸런스 근데 그중에서 좀 그 와중에 3점 의존도가 높으면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클러치 타임에는 뭐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또 상대팀의 압박도 심해지면서 그런 이제 3점 폭격을 맞을 확률은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든요. 수비가 타이트해지면서 사실 그럴 때 이 샷 셀렉션이나 오펜스 세팅을 좀 효율적인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림어택 아니면 자유투 유도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샬럿은 경험도 부족하고 사실 그 역할을 해줄 만한 말씀하신 3인방이 아직 그 부분에서 좀 여물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이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 희천 씨가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세 명이 스스로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와야 됩니다, 사실. 근데 뭐 샬럿은 느낌상 이 세 명으로 아마 푸시를 할 거고 결국에는 브랜드 밀러, 라멜로 볼, 크니플 중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라멜로 네, 볼은 그렇죠. 파워의 약점이 있고 브랜드 밀러는 페인트존 진입 시의 어떤 동작에 대한 어떤 부자연스러움은 전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물론 엄청 어 뻣뻣하죠. 물론 이제 이 외곽의 어떤 폭격 능력 이런 건 너무 뛰어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데빈 부커나 뭐 이제 이런 선수처럼 미드레인지 게임을 해가면서 그리고 상대 수비 역동작을 이용해서 파워를 뜯어내서 상대 짜증나게 하고 심판들 휘슬 불게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이 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3점 위주의 팀들이 사실 2점 야투를 안정적으로 메이드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한 명은 필요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전성기 하든이 휴스턴에 있을 때 엄청나게 진짜 극단적인 양궁 농구를 했지만 사실 클러치 타임에 가면은 하든이 자유투도 뜯어내고 카펠라와 2대2도 하고 그때는 진짜 맞기 어려웠던 플로터도 많이 던지고 하면서
수비수들을 되게 헷갈리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은 사실 그럴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동부는 사실 뭐 이제 샬럿 정도까지 다루면 될 것 같고, 뭐, 탱킹 팀들은 열심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네. 인디애나, 뭐, 브루클린, 워싱턴은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뭐, 미러키는 지금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부상을 당해서 구단을 셧다운 시키려고 하고, 아데토쿤보는 뛰려고 하는, 예, 그런 대치하는 좀 기이한 상황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뭐, 저는 아데토쿤보가 왜 굳이 뛰려고 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누적 기록? 예, 누적 때문에. 예, 네. 저는 조금 그냥 의아하긴 합니다. 그냥 그런 마인드 아닐까요? 선수는 내가 멀쩡하면 뛰어야지 왜 음, 그러냐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내가 나갈 거라면 그냥 나 잘 좀 뛰는 모습 보여주고 누적도 좀 쌓다가 나가지 뭐 미러키 음, 뭐 픽 더 좋은 거 받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아니, 아데토쿤보가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종아리, 무릎 이런 이제 하체 부상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본인의 이제 한창 그 날아다니던 그 시절의 어떤 부상 관리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돌아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좀 느끼거든요. 이번에 구단과 대치하는 상황도 그렇고,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데토쿤보에게 좀 되게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1, 2년 더 지나면 부상 무조건 더 많아질 텐데,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뭐랄까 아직 20대 같은 열정만으로 시즌을 치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또 구단과 음. 선수의 대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중에 뭐 미러키 이야기 다룰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쿤보는 그때 있잖아요. 피닉스랑의 파이널. 그때 음, 무릎 과신전 때문에 저는 사실 한두 경기 못 나올 줄 알고 그때 피닉스를 마음속으로 좀 응원을 했거든요. 크리스폴의 음, 우승을 위해. 음, 그때 이제 근데 되게 괴물같이 돌아와서 미친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와, 이 선수는 진짜 인간이 아닌가 했는데 뭔가 그렇게 좀 젊었을 때 무리를 한 게 좀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음,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단했던 철강왕 하든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부상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맞아요, 나이는 못 맞아요. 속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부는 요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부 마무리하고 서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부 같은 경우는 뭐 오클라호마 시티가 10연승을 질주하면서 지금 뭐 이제 1위 자리를 공고하게 하고 있고요. 자, 샌안토니오가 뭐 이제 역시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경기 차가 좀처럼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요런 상태입니다. 네. 혹시 뭐 오클라호마 시티나 샌안토니오에 대해서 좀 이번 주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아, 그 두 팀은 많이 해서 다음 네. 주에 봐도 될 것 음.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샌안토니오가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 이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이 막판에 역전 위닝샷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 이겼네요. 네, 아까 지고 있는데 이겼더라고요. 네, 오, 이게 1.1초 남기고 클러치 샷이 터진 것 같던데, 오, 샌안토니오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네, 역시 저의 우승팀. 네. 웬반야마가 풀업 점퍼로 클러치를 책임졌네요. 와, 오, 웬비 대박인데요? 네. 자, 34득점 12리바운드 잘했네요. 한번 오늘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서부는 사실 이 팀이 주인공입니다. 저희가 느바라디오가 늘 놀리고 비판했던, 느바라디오에서는 항상 저평가당했던 그 팀. 아니, 아니, 지금 포커스가 안 맞아서 흐리게 나와요, 지금. 아, 진짜요? 좀 당겨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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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블러 처리가 되지? 제가 줌도 배경을 싫어하나? 블러를 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네. 아니, 레이커스 그렇게 맨날 비판하다가 또 잘하니까 또 유니폼 꺼내가지고 르브론 팬인 척 원래, 하시고. 원래 르빠였습니다, 저는. 희찬 씨 태세 전환하는 거 보니까 느바라디와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 8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지금 이제 리그에서
가장 긴 3개의 연승이 애틀랜타 11연승, 오클라호마 10연승, 그리고 레이커스의 8연승입니다. 자, 레이커스 특히 이 3위 경쟁 상대인 휴스턴을 상대로 원정 2연전을 수입을 해버렸어요. 예, 음,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4위 미네스타와 2경기 차로 격차를 벌렸고 점점 이 3번 시드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이커스 이번 주 연승 가도 이 경기력 희천 씨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일단 연승도 연승이고 3월 내내 기세가 너무 좋거든요. 그 3월 제가 조사할 때는 9승 1패였고 오늘 이제 한 경기 더 이기면서 10승 1패. 진짜 대단한데 저는 결국 이 팀의 오펜스가 잘 돌아가는 거는 3점이 리그 평균만큼이라도 들어간다는 게 지금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좀 3점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지금 13.9개, 37.6%로 넣어주고 있고, 이게 돈치치랑 르브론의 3점감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이 뿌려준 패스를 캐치샷 3점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새롭게 합류한 루크 캐너드, 그리고 음, 루이 아치무라, 그리고 원래는 슛이 안 좋은 마커스 스마트까지, 이런 선수들이 지금 3월 들어서 3점을 좀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클러치 때는 이제 오스틴 리브스랑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요 선수들이 득점을 다 책임져 주고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되게 고르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 저는 뭐 돈치치랑 리브스 위주로 아니 돈치치랑 르브론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일단 마이애미전은 60득점 했고요. 음,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맹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선수가 지금 3점이 경기당 5개씩 거의 40% 가까운 확률로 넣다 보니까 페인트전 공략이 너무 쉬워졌어요. 음, 시즌 초에는 사실 애매한 그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좀 수비가 잡힌 채로 스텝백, 풀업 점퍼를 쏘는 좀 터프샷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리머책이 늘어나면서 35득점 정도를 거의 50% 확률로 좀 쉽게 쉽게 넣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자유투가 이제 한 7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은근히 좀 많이 흘린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충분히 좀 차고 넘치는 활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돈치치가 비판을 받을 때는 쿼터 초반에 비해서 이제 4쿼터에 오히려 활약이 줄어든다. 좀 돈치치답지 않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휴스턴전에 이제 클러치 득점을 꽂으면서 이제는 그런 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이번 주에는 사실 르브론을 제일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볼터치를 눈에 띄게 많이 줄이고 있고 야투 시도도 돈치치가 경기당 거의 25개씩 던지고 리버스도 15개 이상 던지는데 경기당 한 13개 정도로 상당히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공격에서는 볼터치를 줄이고 슛도 그 나머지 두 에이스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야투 11개 중에 8개 성공시키면서 19득점, 15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 했거든요. 저는 르브론은 요 정도의 공격 비중이 팀에서 가장 음,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투율도 60% 이상의 야투율을 넣어주고 있고 실제로 리그 속공 득점 1위고 물론 예전처럼 자신이 스스로 공을 몰고 가서 득점을 하는 코스트 투 코스트 득점이 많진 않지만 진짜로 저희가 얘기했던 좀 이상적인 그런 쿼터백스러운 무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가장 많이 까였던 게 코트 마진. 이걸로 되게 많이 까였었거든요. 음, 우리나라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르브론이 나오면 자기 공격은 하지만 코트 마진이 항상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월에는 코트 마진이 플러스 5.3 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세 명이 같이 돌아갈 때 지역 수비를 쓰면서 돈치치랑 르브론, 리브스의 수비 약점을 서로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스킴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걱정인 거는 리브스가 3월에도 출전 시간이 평균 37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팀 내 최다고 오늘도 거의 40분 뛰었거든요. 저는 레딕이 이게 학습 능력이 있는 건가 싶습니다. 이게 레딕이 리브스가 갈려서 부상을 당했던 선수인데 요게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리브스의 컨디션에 대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르브론은 저도 좀 고무적인 게 경기당 13개면 지금 보스턴 데릭 화이트 수치랑 비슷하거든요. 데릭 화이트가 테이텀 오고 그 정도로 야투 그쵸? 시도가 조금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르브론이 나는 돈치치 리브스한테 권한 넘기고 보조하는 역할 할래라고 마음 먹은 것처럼 보여요, 저도. 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약간 이제 포인트인데, 최근에 그 휴스턴전 특히 보면은 이 레이커스가 사실 수비가 약한 팀인데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예, 특히 르브론. 야투 안 던져서 이제 체력이 조금씩 남나? 예. 그 이제 뭐 뒤에서 디나이하는 수비, 뭐 쳐내는 수비라든지 이런 수비적인 움직임이 훨씬 기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음, 심지어 돈치치도 최근에는 그 전에 정말 안 좋을 때보다는 수비가 괜찮아요. 물론 이제 뭐 최근 경기들이 정말 이 공격에서 망가지고 있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팀 디펜스에 대한 이행도나 이 선수들의 이 디펜스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좋아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빅맨진에서는 에이튼과 헤이지가 좀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또 에너지 높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안정감이 생겼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캐러드의 정말 이 디시전 메이킹 좋은 어떤 슈터로서의 플레이들까지 그 팀의 농구 IQ가 넘쳐 흐른다는 느낌을 요즘에는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이커스가 진짜 달라졌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점은 희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시즌 중반부터 해온 어떤 지역 방어 형태 수비로 그리고 공격에서의 코트 밸런스를 맞추면서 좀 수비 에너지 높이면서 가려버리고 그리고 공격은 공격대로 이 선수들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합하면서 가다 보니까 되게 좀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맞습니다. 이따 수비 얘기는 그 상대였던 휴스턴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만 공격을 잘하는 팀한테는 여지없이 많이 먹히긴 했거든요, 레이커스가. 실제로 뭐 덴버한테도 이겼지만 125점 실점했고, 시카고한테도 130 실점했었고, 그리고 마이애미한테도 오늘 126점 실점했으니까, 뭐 이 팀이 엄청난 대단한 수비팀이 됐다라기보다는 공격에서 흐름이 많이 올라왔고, 수비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커스와의 2연전 너무 중요한 경기 졌던 휴스턴을 한번 다루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긍정적인 면에서의 어떤 좋은 팀이 레이커스라면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될 팀이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요즘 진짜 갈 때까지 갔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본, 이 팀의 오버롤에 비해 진짜 농구를 참 재미없고 아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휴스턴이거든요. 일단 공격이 너무 안 들어가요. 3월 동안 4승 5패 했는데, 오펜스 측면에서 듀란트한테 과한 부담이 가고, 이 롤플레이어들의 코너 3, 초반에 좋았던 코너 3마저 죽으면서 이 부담을 해결해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요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레이커스전 두 경기에서 좀 많이 드러났는데, 레이커스가 지역 방어를 쓰면서 수비를 많이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략할 만한 부분은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실제로 뭐 리브스랑 돈치치, 르브론 뭐 이런 선수들을 지역 방어를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세 명을 다 숨길 수는 없어요. 근데 듀란트가 첫 번째 맞대결 때, 그러니까 이 두 경기 중에 첫 번째 맞대결 때 야투 16개 중에 8개만 성공시키면서 18득점, 그리고 7턴오버. 7턴오버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야투 11개 중에 7개 성공시키면서 18득점, 4턴오버. 듀란트가 메인인 팀이 20득점도 못하고 턴오버를 이렇게 많이 하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듀란트가 좋아하는 45도 그리고 그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볼을 아예 편하게 못 잡게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심지어 두 번째 경기 맞대결 때는 애초에 야투를 전반에 3개밖에 시도를 못하고 그중에 하나 성공시키면서 2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듀란트가 매치가 스마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가 사이즈는 작지만 되게 끈질기게 압박을 하고 힘에 있어서는 오히려 듀란트보다 더 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듀란트가 전통적으로 좀 이런 선수들한테 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클라호마 시티 시절에 그 토니 알렌에게 엄청 약했었죠. 그리고 스마트가 이렇게 붙어서 압박할 때 아무리 스마트가 잘 막는다고 해도 공간을 줘버리면 듀란트가 풀업 점퍼를 쏴버리기 때문에 돈치치가 앞선에서 간간히 더블팀을 놔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턴오버가 유발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듀란트가 여기서 턴오버가 나지 않더라도 직접 슈팅이 어려워서 하이 지역에 투입을 해주면 이때
조금 놀랐던 게 센곤한테 먼저 리브스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센군이 여기서 바로 슈팅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밑선에 있던 르브론이 약간 로밍 디펜스를 하듯이 리머텍을 못하게 패스가 오자마자 살짝 체크를 해줍니다. 완전히 디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능한 선택지는 센군에게 코너 혹은 양쪽 45도 슈터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점 성공률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26개 중에 5개 넣었거든요. 이 첫 경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도 3점이 32개 중에 11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듀란트가 진입을 못하고 그리고 또 센군이 하이 지역에서 잡았을 때도 리머책을 못하고 윙이 쏘게 하면은 수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리브스가 윙에 있는 게 아니라 하이 지역에 두는 것도 이 윙에 있는 선수들에게 45도의 볼이 갔을 때 리브스가 미스매치 상황에서 돌파를 주는 것보다 어차피 하이에 오면 헬프를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휴스턴은 실제로 로스터 구성상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복잡한 디펜스나 복잡한 오펜스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게 두 경기 내내 해소가 안 됐다는 거는 좀 결국 핸들러 부재가 좀 큰 것 같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하이 패스를 넣어주는 게 듀란트가 아니라 풀업셀이랑 핸들링이 가능한 진짜 핸들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저번 시즌에 벤블리 정도만 됐으면 저는 진짜 공격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어주실 것 같긴 한데, 뭐 타이밍이 맞을진 모르지만, 이 벤블릿이 먼 지역부터 공을 몰고 와서 어시스트를 뿌려주는데, 이걸 받아먹는 선수가 지금 자바리 스미스나 아멘 탐슨이 아니고, 케빈 듀란트였다면, 케빈 듀란트가 진정한 이 피니셔의 역할, 퍼실리테이터보다는 피니셔의 역할에 집중을 했다면, 얼마나 휴스턴의 올해 오펜스가 위력적일 수 있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커스의 수비법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그 휴스턴이 레이커스전뿐만 아니라 이전 게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대 팀들은 지금 듀란트에 대해서 어떤 수비를 가지고 나오냐면 듀란트가 볼을 잡는 위치를 최대한이 스코링 에어리어에서 먼 쪽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듀란트가 볼을 잡거나 2대1을 하면은 이제 더블팀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서 듀란트의 손에서 볼이 떠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 상대 팀들의 이런 최근에 이런 일관된 수비법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휴스턴은 지금 오펜스 에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듀란트가 사실상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듀란트의 손에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나오는데 듀란트가 이렇게 스코링 에어 밖으로 밀려다니고 더블팀 때문에 볼을 빼줘야 되고 본인의 손에서 볼을 떠나게 만드는 상황이 오면은 그 다음 액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휴스턴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샷크리에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시즌 중에 효과를 봤던 게 듀란트 생군의 2대2로 생군이 셜롯에서 뭔가 아멘 탐슨이나 뭐 다른 윙들의 컷을 봐주는 그런 이제 패스 뭐 이런 것들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듀란트를 좀 쉬게 하고 생군이 아이솔레이션을 하도록 만든 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휴스턴 오펜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슈팅이 약한 윙들을 듀란트의 스크리너로 쓰면서 이 선수들을 슬립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커스 보면은 듀란트를 스크린으로 쓰면서 듀란트가 슬립해서 안쪽에서 볼을 잡게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저도 지금 휴스턴의 오펜스 문제를 좀 심각하다고 보고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좀 의아보다는 좀 비판하고 싶은 것이 이메 우도카 감독이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시즌 초반과 현재 휴스턴의 오펜스 형태를 보면은 거의 변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듀란트와 생군을 이 탑 지역에서 볼 잡게 하고 그 내일 그 지역으로 드라이버드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미들 드라이브를 너무 고집해요. 이 선수들의 미들 드라이브만 너무 요구하고, 그러니까 생곤이나 듀란트가 윙이나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뭔가 오펜스를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진 않거든요. 예, 저는 이게 제일 의아해요. 예를 들어서 자, 휴스턴 오펜스에서 MT 코너 피켄롤, 코너 비우고 두 명이 사이드에서 피켄롤 하는 모습 사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예, 음. 생군의 오펜스 사실 진짜 이번 시즌은 의아할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그냥 탑에서 드라이브 하도록만 만드는데 이 선수의 사실 데뷔할 때 장점은 포스트업이고 워낙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서 오펜스에서 다른 롤을 줬을 때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듀란트와 생곤의 2대1을 미드레인지 위치로 이제 좀 잡아줘가지고 미들 피켓롤을 해서 이 두 선수의 사이즈의 또 우위를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해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뭐 오스틴 리브스의 수비 말씀하셨지만 생군이 미스매치 공략할 때도 네일에서 볼 잡게 하고 듀란트가 1대1 할 때도 그 탑에서 볼 잡게 하고 이러면은 지금 레이커스 그날 수비 보면 알겠지만 듀란트나 생군이 1대1 할 때는 생군이 1대1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르브론이 페인트존 한가운데 와서 베이스라인에 3명이 쫙 일렬로 서는 로밍 수비를 하고 로밍 형태의 수비가 나오고 듀란트가 탑에서 1대1 할 때는 나머지 4명이 마치 박스를 만들어서 그냥 코너나 윙에 있는 슈터들을 살짝 버려두고 수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휴스턴의 오펜스 형태가 너무 일관돼서 준비하기가 너무 쉬워 보여요, 공격을.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메 우도카 감독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좀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그 레이커스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멘 탐슨이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한쪽 사이드에서 듀란트와 생곤이 뭐 핀다운 스크린을 곁들인 액션을 할 때 그 이제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탐슨이고 탐슨이 그쪽을 보는 척하고 또 수비수들도 그쪽에 신경을 쓸 때 탐슨이 기습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해가지고 득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막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경기 내에서 포지션 전체에서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횟수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휴스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플레이오프 가면은 아마 잘못하면 그냥 지금 뭐 업셋이라고 부를 만한 위치도 이제는 아니긴 한데 그냥 1라운드 조기 탈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덴버도 그렇고 레이커스도 그렇고 이 수비 좋지 않은 팀들이 너무 쉽게 게임 플랜을 준비하고 너무 쉽게 이 수비를 이행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거는 휴스턴 스스로가 공격에 대해서 어, 좀 뭐랄까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시즌이 이제 20경기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휴스턴은 그냥 이대로 끝이에요, 진짜로. 정말 그냥 조기 탈락하고 듀란트 불만 나오고 그래서 다음 시즌 또 애매하게 가다가 그냥 내년 또 듀란트 이적하고 저는 그런 그림이 예상돼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도카 감독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데 사실 그 변화에 따라 상대 수비가 과연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전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윙들을 스크리너로 사용해서 슬립을 하게 해도 어차피 똑같이 그냥 안에 이제 림블라커가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면 되고 센군 활용도가 정말 아쉬운데, 센군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센터한테 네일 지역에서 볼 주고 거기서부터 드라이브하고 포스트업 치라고 하면은 진짜 요키치도 경기 내내 그렇게 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듀란트도 레이커스전 두 경기에 득점을 한 걸 보면 거의 다 이제 오프볼 캐치를 해서 잡아서 쏘거나 아니면 45도에서 자기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과연 듀란트를 48분 내내 이 선수가 거의 40분 가까이 뛰면서 45도에서 과연 얼마나 볼을 잡게 팀이 과연 해주고 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타리슨 이 선수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선수가 사실 코너 3점을 엄청 잘 넣으면서 그래도 팀 오펜스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부상 좀 길게 이제 쉬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길게 쉬다가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들어왔는데 페이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6.9득점에 3점 성공률 13.7%거든요. 그 전에 46%였던 선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몸이 뭔가 리듬이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풀업 성공률이 27%인 선수가 수비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풀업 3를 던지는 시퀀스가 2번 이상 나왔거든요. 제가 보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바리 스미스도 풀업이 오히려 더 높고 캐치앤슛 성공률은 36.6%밖에 안 되는 게 뭔가 이 팀이 참 이게 전체적으로 아다리가 좀 안 맞는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 아다리 안 맞는 게 현지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듀란트의 이중계정 사건 때문에 이 케미스트리가 묘하게 망가진 건지 뭐 그거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이제 그 선수 출신 현지에 있는 뭐 이 방송인들은
휴스턴 선수들이 뭐 서로 대화 안 하는 것도 느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메 우도카 감독이 그 얼마 전에 그 했던 인터뷰 중 하나가 그거예요. 사이드라인에서 외치는 내 목소리가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소리보다 더 크다. 그거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사실 뭐 그런 팀 내 어떤 불화 이야기를 다룬 인터뷰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휴스턴이 서로 선수들끼리 좀 소통도 잘 안 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좀 농구 외적인 변수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못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을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자 휴스턴과 경쟁하고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미네스타 자 앤트맨이 빠졌는데 그래도 2연승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상대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보니까 좀 쉽게 잡았고, 어, 뭐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도순무가 최근에 주전 라인업으로 올라왔는데, 뭐 엔트가 나왔을 때는 아마 다시 벤치로 내려갈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의 플레이 타입 자체가 뭐 돌파, 드라이브랑 3점을 즐기는 선수기 때문에 미네소타에는 핏이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루디 고베어가 이제 패배하는 기간 동안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선수가 자기한테 패스가 많이 안 온다, 볼을 많이 못 잡는다라고 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한테 볼이 오면은 막 가드한테도 블락당하고 캐치도 똑바로 못해서 흘리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이 선수의 그냥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고 랜들이 최근에 한 두 경기 정도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피닉스전에도 보면 막 32득점, 7리바운드 잘했어요. 잘했는데 진짜 막 포스트업 하면서 드리블 막 네 번씩 다섯 번씩 치고 그러니까 이런 농구가 과연 그 위팀들한테 먹힐까? 뭐 이런 생각은 여전히 저는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남은 일정 중에 보스턴도 만나고 휴스턴도 만나고 뭐 디트로이트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 뭐 디트로이트까지 만나는데 여기서 과연 뭐 1, 2승 정도 챙겨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엔트가 언제 또 돌아올지 그렇게 네 엔트도 올 NBA 박탈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조금 들긴 하네요.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네. 남은 12경기 중에 8경기를 뛰어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2주 아웃이면은 아마 박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 네. 미네스타는 게임을 봤을 때 이 앤트맨의 공백을 좀 템포 푸시로 좀 메우려는 의도가 좀 보이긴 해요. 되게 템포가 빨라졌고 특히 그 최전선에 약간 랜드를 두면서 랜들한테 너 마음대로 해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보면은 진짜 음, 우당탕탕해요 진짜로 드리블 4번 칠 때도 그 파운딩이라고 하죠 드리블 파운딩이 너무 세가지고 언제든지 공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 뭐 오클라호마 시티 전부터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는 좀 뭐 좋은 현상이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역시 좋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앤드맨 빠지면서 아유도 순무를 선발로 올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세컨 유닛에서 이 하일랜드나 카일 앤더슨이 잘 잡아줘요. 하일랜드는 그냥 폭발력으로 게임을 풀고 앤더슨은 뭐 희천 씨가 뭐 지난 2주 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뭐 이제 그 약간 특유의 드리블 핸드오프와 다양한 액션으로 본인만의 리듬 안에서 게임을 풀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좀 그동안 뭐랄까 미네스타 벤치에서 좀 나와야 했던 그런 농구 IQ의 기반의 플레이여서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네스타는 진짜 이 앤트맨 없는 기간 동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적 안정감을 조금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 음, 수비는 역시 아직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집중력의 문제인지 뭐 핀치 감독도 항상 불만이 있어 보이고 이걸 좀 잡으면은 앤트맨 왔을 때 서부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재밌는 게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약간 종잡기 힘든 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팀은 뭐 원래 그런 들쑥날쑥한 팀이라 네, 뭐 지금 라인업을 쭉 보시면 기복이 없다고 말할 만한 선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좀 도박 같은 마약 같은 그런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희천 씨 인생에 허락된 유일한 마약, 예, 미네스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화이팅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 팀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클리퍼스가 레너드 발목 부상 이슈도 있고, 오늘도 뉴올리언스한테 지면서 좀 주춤하고 있고, 골드스테이트는 최근에 연패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뭐 약체 워싱턴 잡았습니다. 근데 또 포르징기스가 잘했어요. 제가 뭐 중계도 하긴 했는데, 골드스테이트는 그러니까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 드레먼드 네네네. 그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포르징기스 활용법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어쨌든 포르징기스를 좀 빅맨처럼 쓰는 게 아니라 빅윙처럼 쓰려고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펜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포르징기스가 3점 라인에서 머문 상태에서 뭔가 본인의 디시전 메이킹으로 3점을 던지거나 드라이브를 통해서 게임을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예,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포르징기스처럼 이렇게 부상이 잦은 선수에게 특히 이 2m 20이 넘는 거구에게 이런 오펜스 패턴은 사실 부상 리스크를 좀 키우는 작전일 수 있는데 이런 세팅을 가져가는 자체가 골드스테이트가 내부적으로는 나름 포르징기스의 이 몸 상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워싱턴전 물론 워싱턴이 너무 약체이긴 합니다만 자유투도 엄청나게 얻어냈습니다. 드라이브도 좋고 예, 그래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데 문제는 보스턴전 경기 내용이에요. 이날 골드스테이트가 그 전 경기에서 포르징기스가 벤치에서 나와서 엄청 잘했고 선발로 드레이먼드 기용과 함께 드레이먼드 그린과 함께 기용을 하는데 와 그린이 또 뭐 나오니까 또 출전 시간 많이 가져가고 비중 높아지니까 귀신같이 퀵 드라이브는 사라지고 모션 오펜스에서 패스만 쫙쫙쫙 돌리는 의미 없는 어떤 패싱 음, 게임이 늘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희찬 씨? 예. 일단 디그린은 이제 진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디그린이라는 지금 이름과 이 선수가 쌓아온 그런 커리어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플레이를 하는 예를 들어 뭐 한 5밀 정도 받는 선수였다? 10밀 정도 받는 선수였다? 그냥 바로 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 정도로 수비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고 공격에서는 진짜 마이너스거든요. 실제로 3월에 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6.9로 팀 내 꼴찌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디그린만큼의 전성기 디그린만큼의 패스나 수비력은 아니지만 지금 디그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산토스가 되게 훨씬 더 낮게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산토스가 3월에 33.6분,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15.7득점, 6.6 리바운드, 4.2 어시스트, 훨씬 더 나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그린은 점점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산토스는 사실 디그린이 하는 역할도 하지만 자신 있게 리머텍도 하고 훨씬 더 쌩쌩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디그린은 정말로 커리의 마지막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디그린부터 줄여야 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포리징기스가 되게 유니콘 같은 선수잖아요. 저도 스트레치빅을 음,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경기도 봤지만 그 샷 차트를 좀 보면서 다 던진 슛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일단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빅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보스턴 음, 시절보다 페인트 존 내에서의 터치는 되게 엄청나게 줄어든 음, 모습이에요. 그래서 플로어 스페이싱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 선수가 뭐 지금 코트에 다른 재능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공격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이렇게 완전히 코트 바깥에서 되게 막 딥스리도 많이 던지고 그랬거든요. 엄청 빠르게. 그렇게 쓸 거라면 커리와의 조합도 좋았지만 오히려 진짜 버틀러 같은 타입의 선수랑 되게 잘 맞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버틀러는 공소율을 좀 길게 가져가고 온볼 드라이브를 많이 즐기고 버틀러를 위해 빅맨이 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볼을 버틀러가 가지고 있고 포르징기스가 공간을 넓혀주고 그리고 오히려 위크 사이드에 커리가 있다가 캐치앤슛을 받아넣는 좀 요런 좀 다이나믹한 오펜스도 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고 사실 뭐 골든스테이트가 이번 시즌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뭐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지고 싶냐 아니면은 프린이라도 가보고 싶냐 했을 때 의견이 되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도 이 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드레이먼드 그린은 이번 시즌 끝나면 플레이어 옵션으로 계약이 1년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그걸 뭐 디클라인하고 거부하고 FA 시장에 나갈 리는 없다고 보고 2,500만 바로 달러인데 미니멈이죠, 그러면. 네. 골드스테이트가 만기가 된 드레이먼드 그린을 그냥 셀러리 필러로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음, 이게 드레이먼드 그린의 이제 이 농구적인 기능은 저는 이제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펜스에서 세깅은 세깅대로 당하고 뭐 사실 지금 골드스테이트는 저는 최근에 그래도 좋게 봤던 게 멜튼, 산토스 뭐 이런 자원들을 리머테이크를 활용한 드라이브앤킥 게임 이런 것들 되게 좋았거든요. 포점스키도 음, 나름 잘했었고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볼터치 늘어나자마자 귀신같이 그 답답한 그 형태의 이 모션 오펜스로 돌아가는 게 저는 보스턴전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음, 무기력하고 답답했는데 차라리 빨리 그린을 이제 팔고 좀 손해 보면서라도 팔고 이제 어떤 산토스나 멜튼이나 이제 이런 자원들의 어떤 비중을 늘려서 그런 드라이빙 킥 게임의 어떤 오펜스를 가져가고 커리가 있을 때는 다른 선수가 그린의 역할을 하도록 좀 세팅을 해주는 예, 그런 식의 모습만 보여줘도 저는 골드스테이트가 좀 재밌는 농구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골드스테이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고민이 많은 과도기에 있는데 저는 커 감독이 이제 그린에 대한 미련 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 이미 다른 네. 농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좀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출전 시간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단장이나 구단주 선에서의 다른 의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커 감독이 나름 그동안 우리가 이걸로 변화해서 잘했으니까 이걸 그린이랑 엮어서 한번 가보자. 뭐 그래서 그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른 시스템을 가면서 조금 약간 다양한 전술적인 옵션을 가져보자. 뭐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런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상대 보스턴이 너무 강하긴 합니다만 보스턴전은 음,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줌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회의 시간이 5분 37초 남았거든요.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씨 혹시 이번 주에 조금 더 뭐 언급하고 싶은 팀이나 선수 뭐 있으십니까? 따로? 네. 그러니까 짧게 뭐 5분 남았다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뉴올리언스가 상당히 뒤늦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네. 클리퍼스 2연전 다 잡았고, 그 전에 뭐 댈러스 잡고, 휴스턴이랑도 2점 차로 졌고요. 토론토도 잡고, 워싱턴 잡고, 피닉스랑 2점 차로 나고, 이제 대충, 이 팀이 그래도 뭔가 좀 게임이 되는 팀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타트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그게 좀 음, 아쉽긴 합니다. 확실히 디존테 머레이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주전급 핸들러의 주전급 핸들러가 있을 때,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 트레이 머피 3세도 훨씬 더 공을 좀 편하게 잡고, 자이언하고도 나쁘지 않게 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밀었던 데리킨은 확실히 이렇게 주전급 유닛들이 오다 보니까 오펜스에서 좀 많이 밀린다. 네, 20분 음. 미만으로 뛰는 경기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뉴올은 방법이 없잖아요. 내년에도 이 선수들이 안 다치길 빌면서, 뭐, 작은 영입하면서 좀 프린이라도 가보고, 팀에 그래도 구색을 좀 맞춰봐야겠죠. 네, 그렇죠. 디전테 머레이가 돌아오고 나서 뉴올리언스의 승률이 5할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머레이 복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뉴올리언스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뭐 픽이 넘어가 있으니 음, 탱킹할 이유가 없고, 그냥 베스트 그렇죠. 다 하는 게 사실은 뭐 낫기 때문에 뭐 좋은 픽 줄 필요 없잖아요. 다른 팀들에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할 텐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데뷔 이래 가장 긴 연속 출전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가장 음, 건강하거든요. 예, 저 얼마 전에 판타지에서 트레이드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 자이언이 이 모습을 좀 진짜 이 팀이 위닝 시즌을 할 때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자이언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쌍둥이로서. 저도요. 진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파괴적인 위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또 음, 아쉽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요번 주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호 씨가 빠지면서
뭐 봉호 씨 진행 없이 했는데 이게 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뭐 녹화된 라이브든 또 정상적인 또 영상으로 평소와 같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희철 씨도 일주일 또 잘 보내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